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규 문학TV 제50화는 미인 장녀인 방금년의 최후라고 해서 금병매 편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이제 쓰리썸이라고 해서 세 사람이 섹스를 나누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방금년의 최후 모습입니다. 미인이었던 방금년. 오늘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병매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려지는 미인상이 뭔지, 그리고 이제 전족이라고 그러죠. 전족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서양에도 이와 비슷한 코르셋이라고 하는 그 옷이 있었어요. 금병매의 그 가운데 병자는 이병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매자는 춘매, 방금년의 시녀를 의미한데 방금년이 얼마나 악녀였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무송, 무대의 동생이죠. 무송이 그 자기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방금년이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병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평가. 여기는 방금년이 포도밭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설 금병매에서 그려지는 미인상은 꽃 같은 얼굴에 옷 같은 살결, 별 같은 눈에 달과 같은 눈썹, 버들 같은 허리에 갈고리 모양의 발, 그리고 새치의 발끝. 여기에서 이제 여인의 전족이 나오는데요. 남자들이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 이 전족인데, 금병매에서 금년이라고 하는, 방금년이라고 하는 여자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 금년이란 말 자체가 전족한 여인의 작은 발, 말하자면 이 발이 연꽃처럼 아름답다는 데서 아름답다고 하는 데서 이 금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방금년의 발은 새치, 약 10cm가 되지 않을 만큼 작았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유행했던 이 전족이 얼마나 잔인한 거냐. 서너 살 때부터 붕대 모양의 기다란 천으로 발을 묶어서 자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족이 되는데요. 그 전족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서 있거나 걷는 자세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걷는 것처럼 뒤뚱거리는데 이것이 남성들에게는 성적으로 어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발로 커다란 몸을 지탱하며 종종 걸음을 치다 보면 엉덩이나 허벅지나 음부의 관략근에 자극을 줘서 이제 이것이 발달하겠죠. 이것이 이제 남자에게 커다란 쾌감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전족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발과 신발에서는 썩은 내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냄새가 에로틱하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남성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제 변태성욕자죠. 이 악습은 10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으면서 이어왔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에 강력한 전적 금지 법령이 내려져서 지금은 없습니다. 자, 서양에도 있습니다. 이와 잔인한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코르셋인데 허리가 가늘고 잘록한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던 때 여인들은 몸에 꽉 끼는 코르셋, 이 가슴에서 배를 지나 엉덩이까지 걸쳐 입는 여자의 속옷인데 이게 이제 꽉 조이니까 날씬해지긴 하겠지만 코르셋이 이렇게 지나치게 조이면 탈장, 장이 삐집어 나온다거나 장기에 무리한 압박을 주기도 하고 뇌출혈이 일어나고 또 장기의 위치 자체를 아예 바꿔놓기도 하고 갈비뼈가 부러지면 거기에 찔려서 폐가 찔려서 죽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10년대 서양의 여성인데요. 심지어 재채기 한 번에서 그대로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여성들의 집착이냐, 아니면은 남자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870년대 유럽의 코르셋을 착용한 여인들의 모습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17세기 파리의 집안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그냥 용변을 보거나 모아놓은 인분을 창문을 통해서 던졌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파라솔을 쓰고 다녔고 남성들은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인분으로 질퍽거리는 길을 지나기 위해서 여자들의 하이힐이 나오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가 개발됐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금병매에서 병은 이제 금은 방금년이고 병은 이병아를 나타내는데요. 세 사람. 200여 명에 이르는 서문경의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리한 세 여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금병매입니다. 방금년 이병아 춘매인데 여기에서 병은 꽃병을 의미하고 꽃병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의 꽃을 꽂을 수가 있고 어떤 물건이라도 꽂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꽃이 시들면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꽃병의 소유자도 쉽게 바꿀 수가 있다. 여인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꽃병의 모습과 색깔은 당시 남자들이 좋아하던 여인의 하얀 피부색을 닮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병매 가운데 마지막 매는 춘매인데 이 춘매라고 하는 여인은 방금년의 시녀죠. 본래 춘매는 오울랑을 모시던 그 하녀였는데 방금년이 시집 왔을 때 서문경에게 왔을 때 오울랑 본부인이죠. 오울랑이 방금년에게 이제 그녀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 춘매의 용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다시 서문경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되고 이때 방금년은 춘매를 이렇게 서문경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나 춘매는 정식으로 첩실이 되지는 못하고 서문경이 사망한 후에 부잣집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춘매, 절정에 달하며 운다고 하는 춘매의 그림이고 여기는 이제 이 앞에서 말했던 이병아, 이병아가 이제 광가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방금년이 얼마나 악녀인가. 방금년이 죽인 사람들만 세어봐도 전 남편인 무대가 있고 서문경과 이병아의 아들은 광가라고 하는 야기가 있고 백사자를 이용해서 경기를 일으켜서 죽게 했죠. 그리고 이병아와 서문경이 있습니다. 서문경의 장래가 끝나기도 전에 서문경의 사위였던 진경제와 치적 노름을 벌이는데 이때 한여 춘매까지 끌어들여서 세 사람이 함께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쓰리썸 관계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경제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를 알아차린 오울랑은 본부인이죠. 서문경의 본부인인데 방금년의 신복이자 시녀였던 춘매를 팔아버리고 방금년도 집에서 내쫓고 자 무송 무대의 동생 이 무송이 이제 계략을 짜는데 잠깐 왕노파의 집에 몸을 의지했던 방금년은 그새를 못 참고 노파의 아들 왕조와 또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진경제는 왕노파와 방금년의 몸값을 놓고 흥정하는데요. 이 무렵에 무대의 동생이었던 무송이 당국으로부터 무죄의 방면을 받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노파에게 다가가서 방금년과 혼인하겠다고 속이고 즉석에서 돈을 지불합니다. 본래 당일 무송은 어차피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결혼을 한 방금년을 형 무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어 앉힌 다음에 형을 죽인 전말을 자백하게 만들고 칼로 단번에 푹 찔러서 내장을 도려낸 다음에 무대 영전 앞에 영혼을 모셔놓은 자리죠. 그걸 바칩니다. 그리고 한 칼에 과거에는 형수였던 이 방금년의 목을 쳐서 처참한 복수극을 완성하는 거죠. 이때 방금년 나이는
32살이었고 서문경을 만난 지 겨우 7년째였습니다. 무성은 곁에서 절규하는 왕노파 역시 순식간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금병매라는 작품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 우선 진한 에로티시즘이 있고 여기에 처절한 복수극이 가미가 되었지요. 결국에 악녀의 최후는 비참하다고 하는 진부한 결론 외에 이 책에는 명나라 때 부패한 사회상과 여자, 어린 여자 아이까지 팔아넘기는 밑바닥 생활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수호전에서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금병매에서는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강렬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 금병매는 사회 비판 정신이 희박하고 노골적인 에로티시즘의 묘사가 너무 많다는 평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까지 이 책이 민간의 풍속을 해치는 음서다, 음란하고 방탕한 책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세 차례나 칠판과 유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부패한 정치인의 적나라하고 변태적인 성생활을 풍자했기 때문에 고관 대적들이 황제에게 건의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금병매책입니다. 또 그 시기 암암리에 사용됐던 춘약이라든가 성형의 보조기구가 공공연하게 이 작품에 등장하는 것도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 작품에서 서문경의 여인들은 집이나 옷이나 먹을 것이나 돈 등을 아무런 주저 없이 요구하고 또 그리고 이 서문경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대목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상거리 같은 애정 행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거리 같은 애정 행각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이 맹옥루라고 하는 여인이 서문경과 혼담이 있기 전에 관리 아들의 후처로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후처는 정실인데 하지만 그녀는 가난한 관리 아들의 정실, 후처도 이제 정실로 본 겁니다. 정실보다는 돈 많은 상인, 서문경의 넷째 부인, 여기는 이제 첩이지 않겠습니까? 넷째 부인 자리를 선택했다. 그만큼 이제받고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보다는 돈을 쫓아가는 당시의 풍속을 드러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소설에서 성행위를 언급한 곳이 105군데고 자세하게 언급한 곳만 해서 36곳인데 작품 전체에서 보자면 1, 2%에 불과했지만은 당시로서는 음란한 책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병매의 이 외설적인 부분들이 쾌락이 속죄로 없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도밭에 있는 방금년으로서 미스터 후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방금년은 음탕한 여인의 대명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이것은 당시 명나라 말기 경제 사회적 현상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 아닌가. 금병매라고 하는 것, 금은 돈이고 병은 술, 매는 여자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당시 상인 계층이 발흥하면서 지식인 계층에서도 유교적 가치관을 보정하고 물력, 물질에 대한 욕망,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욕망을 적극 수용한 거다. 그런 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병매에서 미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전족인데 이 악습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금지됐고 이병하에서 말한 이 병은 꽃병인데 꽃병의 그 다양한 의미, 춘매의 이야기 그리고 악녀 방금녀는 여러 사람을 죽이고 성적으로도 아주 음탕한 짓을 많이 했는데 무성이 방금년과 혼인한다는 그런 거짓말 한 다음에 결혼식 날 방금년에 내장을 도려내고 목을 베어서 형의 영전 앞에
받침으로써 처절한 복수극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금병면은 에로티시즘과 복수극이 융합이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소로 낙인이 찍혔는데 거기에는 아마 부패한 정치인의 성생을 풍자한 것이 당시 기득권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장편 소설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와 이나미 리스코가 쓴 중국 5대 소설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튜브 강성률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